늦은 밤 한 간부의 짐이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싸는 사람은 그 간부가 아니고 동료 또는 지휘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내 성범죄 처리의 명암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일, 군대에서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날부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수사 결과도 사실관계 확인도 전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민간에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거쳐서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이 곧바로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군은 다릅니다. 군에서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나 징계조사 결과, 심지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부터 혐의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 불이익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대관리훈령 때문입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 행위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경우에는 휴사 단계의 경우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은 피내사자, 입건 후에는 피의자, 검사의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과 혐의의 의심을 근거로 하죠. 그런데 행위자라는 건 앞서 말하는 것들보다 훨씬 범위가 넓게 신고를 당한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대관리훈령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가려지기 전에 먼저 분리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는 자기 사무실은 물론이고 자기 부대에 들어가는 것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제까지 일하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살펴보았던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걸 넘어서 보직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직해임은 간단히 말해서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맡고 있던 직무에서 배제되는 처분입니다. 군인사법 제17조의 2는 성범죄 같은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비위가 중대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직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칙적으로 보직해임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는 중대한 군기관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직해임 심의 전에 먼저 보직해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본 바로도 상당수가 그러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지만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보다 더 불이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직해임 시 봉급이 최소 20%에서 70%까지 감액이 되고 보직해임을 받았던 자력 자체가 추후 진급이나 보직 이동에 있어서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직해임은 이게 징계도 형사처벌도 아니라는 점이 무섭습니다.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인사조치죠. 그래서 보직해임을 했다가 나중에 따로 징계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처벌도 이후에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는 건 분리가 되는 거고 왜 처음의 장면처럼 은밀하게 분리가 되어야 했던 걸까요? 그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차 가해의 정확한 명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2차 피해이고 그 정의도 이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직관적으로 피해자가 최초 피해 이후에 불이익한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컨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하는 수군거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보직해임이 되고 분리가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며 그것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추측, 수군거림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에 군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질 때 보통 분리된 이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긴급한 파견이나 교육을 갔다고 부대원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조직의 폐해성 때문에 과거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미온한 대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고자라는 잘못된 낙인 찍히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군인 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부대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선제적인 분리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행위자의 혐의 확정 전에도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휴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 신속한 분리 조치, 피해자 치료를 위한 휴가 등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군내 성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모든 것에는 명암이 존재하듯이 이러한 조치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네, 현재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짚어야 할 균형의 문제가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대등의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다퉈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만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직무에서 폐지되고 부대 치료이 막히고 자신을 방어할 증인에게조차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면 혐의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도 필요하겠지만 진실을 다투기 위해 혐의자 방어권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혐의자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허위신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신고한다는 건 신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겪은 다수의 사건에서 고소인 또는 진정인들은 진정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스트레스로 밥을 잘 먹지 못하거나 구역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또 누가 밉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진실한 신고가 허위신고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위신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군에서처럼 성범죄 신고의 이익이 너무나도 큰 상황에서는요, 폭행, 직권남용 등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분리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피해를 겪고 있는 때에 성범죄로 신고를 하거나 합의금을 위해서 또 신고자의 경우 피신고의 혐의 입증과는 관계없이 장기간의 휴가가 보장되기 때문에 휴가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어떤 분은 무고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이미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고죄는 군내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군 내외의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고 군 내 성범죄의 경우에는 혐의자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는 만큼 무고죄 외에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하건대 군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분리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리되고 통제되어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분리 단계 또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을 해주어 억울한 사람이 없이 지은 죄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사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 절차에 있거나 공소 제기 전이더라도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에게는 누구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군에서 신고를 당한 혐의자는 공소 제기 전에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고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신고로 인해 실질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혐의자에게 선제적으로 변호인 또는 법률 전문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래 국선 변호인 선정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보호에도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혐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나 관련자들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받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혐의자는 그러한 고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혐의자의 법률 대리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혐의에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최소한의 증거 수집은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피해자 보호에도 더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신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즉시 법률 대리인이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허위로 압박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제언은 제언일 뿐이지 변화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도가 변화하기 전에는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죄를 지은 만큼 사실대로만 처벌받을 수 있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게 적절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변이었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간단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